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정부가 엊그저께 하반기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고물가에 뭐 여러 가지로 경제 정책이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명 해외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뭐 0.1%더 하향하고 해서 정부도 그 방향에 따라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집하고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그 발표한 내용 중에 경제 정책도 있던데 그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네, 그 평가를 한 내용들이 앞쪽에 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전년도에 사실 거래도 굉장히 안 되고 네네네. 가격도 급락을 했던 시기를 네네. 그래도 상반기 때 정책적으로 잘 펼쳐서 연착륙에 좀 네. 이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네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계속 이슈가 되는 역전세 때문에 다시 또 주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서민 안정과 역전세, 전세 사기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네. 그런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지금 네. 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전세에 이제 놓인 그런 임대인들에게 네네.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 네.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모든 대출은 DSR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소득, 연소득에서 네. 전체 부채 원리금 상한을 계산해서 네. 40%를 네네네. 적용받는데 네네. 내용을 보면은 그 역전세 그 직면한 집주인들 중에서 네. 이제 그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다시 계약을 하게 네, 되면은 네, 네. 보증금이 더 낮아져서 이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금액만큼 네. 대출을 좀 해준다. 그게 DSR 규제를 안 받고 네, DTI 60%로 규제를 좀 음. 바꿔가지고 많이 완화를 해주는 방안이 지금 발표가 네.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앞서 역전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전세를 해줄 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DSR 대신 DTI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네. 소득이 없는 분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받아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뭐 DSR이든 DTI든 둘 다 소득을 기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좀 보면은 네네. 그 아예 대출이 없을 경우 그냥 네. 대출이 없을 경우 소득만으로 해봤을 때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정도면 DSR을 적용하는 것보다 DTI 적용할 때 1억 네. 4천만 원 정도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네네. 연봉이 1억 정도인 사람은 기존 이제 DSR로 했을 때는 7억 정도 대출이 됐는데 네네. DTI 60% 적용이 되게 되면은 10억 5천만 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네네. 기존보다 3억 5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이 네네. 되는 걸로 네네네.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네네. 있어줘야 네, 이 표가 그 표인데요. 네네. 소득이 있어줘야지 이런 좀 혜택 효과가 있는 거지. 네네. 여기서 소득이 없어져 버리면 연봉이 없어져 버리면 네. 사실 추가 대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TI를 적용하면 1억 4천만 원이 늘어나긴 하지만 연봉 4천 기준이니까 네. 연봉이 없어지면 또 그런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특성상 네. 지금 이제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갭 투자라고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갭 투자만을 좀 주로 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네네.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예. 전문으로 하는 분들. 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서 예, 그런 예. 분한테는 이걸 풀어줘 봤자 뭐 그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역시 임차인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거고요. 네.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물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있어서 없진 않겠지만 네네. 이게 주택도 LTV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도 어느 정도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집주인이 소득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집주인이 기존에 대출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량한 주택이면서 우량한 임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만 이게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해서 그런 분이 집주인이시면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마찬가지로 대출이 추가 대출이 뭐 미미하거나 안 네. 되는 경우들은 역전세 또 리스크에 여전히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뭐 실제로 조금 이 외에 다른 자산이 있는 분들 같으면 이런 뭐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을 테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애로를 겪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노년층이나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되니 사실은 조금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대출로 100%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서 네네. 지금 일단은 그 구제책으로 이게 지금 특례보금자리로는 네.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네네. 뭔가 특별한 그런 제도였다면 네. 지금 이것도 특례 전세 반환론이라고 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역전세가 위기니까 이것도 이제 대출 쪽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세 사기라던가 빌라나 뭐 이런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좀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임대인들을 이제 두고 있는 임차인들 이런 분들을 네. 위한 지원책이 추가로 좀 나와줘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뭐 어쨌든 이것도 해당이 많이 되고 뭐 혜택을 당연히 시뮬레이션 돌려서 혜택이 되고 늘어나니까 저는 뭐 좋은 제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약간 혀를 차게 하는 이런 뭐 좀 구멍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빌라라든지 이렇게 해당도 안 될 만한 분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보완이 된다면 우리가 뭐 한 번에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조금 구멍이 있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한번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밑에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하는 내용들이 네네, 좀 네. 담겨져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네네네, 내용이긴 한데 연체 정보를 좀 등록을 늦게 하는 유예해주는 이런 부분이나 네. 피해자가 전세 대출을 이제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안할 네. 수 있도록 지금 5대 은행 시스템 가동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가담해서 뭐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조직범죄 뭐. 네. 네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매물이나 임대인 정보들, 납세 이력까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제도 개선하겠다라는 이거는 내용이 정말 있습니다. 잘했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아마 중개 보조인까지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요. 네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네네. 이게 잘 넣어놓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우리 방금도 얘기를 나눈 것처럼 네네. DSR을 한시적 1년 동안 완화해준다고 네, 이게 네.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아니죠. 그냥 예. 약간 딜레이 시키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집값이 늘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락기 때는 역전세 이슈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좀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는 음. 내용이 또 마지막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1년 계약을 한다든지 2년 계약을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완전 전 고점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투 잡는다고 하는데 상투로 전세를 예를 들어 전세금을 받았다가 지금 거의 뭐 발바닥에서 돈을 내주게 되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앞서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1억 이상 갭이 생겨버리고 10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8억 받았는데 시세는 집이 7억으로 떨어져서 전세가는 5억이 되면 사실상 막 한 4, 5억도 차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려면 이 임대차 3법이라는 일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어제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만 보면 합리화하도록 검토한다고 돼 있으니까 또 언제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개가 존재하는 한 네. 늘 집값은 전셋값은
그 삼중 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뭐 갱신한 가격이 따로 있을 거고 또 신규 그렇죠. 계약 그때 시세에 맞춘 금액이 있고 네네. 또 준전세, 준월세 주잖아요. 반전세. 네네네. 그래서 그 금액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시세가 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헷갈릴 수 없는 혼선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또 이 지금은 어떤 임차인도 계약갱신하거나 전월세 상한제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 상승기 때만 그 해당이 되는 좀 반쪽짜리 법안이긴 해서 법이라는 게 어떤 시기에든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반드시 속히 좀 합리화 네. 쪽으로 좀 정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저도 부연을 하면 이게 사실은 기간은 이렇지만 우리가 중도에 그 다른 임차인을 놓고 나가도 되게 또 이 법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5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사정이 생겨 나간다고 다른 사람 놓고 나갈게요. 놓을 수는 있지만 놓는 사람이 또 5억을 주지 않겠죠.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시세에 맡겨주면 3억에 놓고 나가면 주인은 어떻게 돼? 2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4년 텀이 사실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이 법을 개정할 때는 주거 안정이 목표였는데 임차인도 뭐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근무로 해서 집을 얻는다든지 충분히 자기가 서울에 집이 있지만 본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대인은 프레임을 마치 임대인은 좀 돈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나쁜 프레임을 세우고 임차인은 약자 프레임을 세우다 보니까 4년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경우만 놓고 보면 오히려 임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개정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이 이게 선진국에서는 전세라는 건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주거 안정을 추구했다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내비 냅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이불로 월세 찾고 전세 뭐 찾지 않는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자생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조금 근시안적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막 정말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안정한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혼선이 있어서 나는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인데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뭐 국토부나 아니면 또 이거 뭐 지금 우리가 대출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나 협의해서 법을 만들겠지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의견에서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했던 걸 그냥 무작정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난 보고 있는데 뭐 했던 거기 때문에 뒤집어야 된다.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했던 거에 뒤집어야 된다. 이래 뭔가 정치 논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이런 뭔가 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법도 현 여당에서 뭐 만들었지만 이 법도 만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라든지 저소득층에서는 좀 구멍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고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절대 안 돼. 뭐 민주당이 우리가 임대차 3법 만들었는데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절대 바꿔주지 않겠어 라고 프레임을 세우면 피해자는 국민만 생긴다는 거죠. 여러 지금 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 입지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꿔줄 수 없다. 나는 이런 프레임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게 임대차 3법이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니만큼 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호되고 있냐, 지금 올라간 전셋값 때문에 반환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지금 DSR 완화책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임차인을 보호할 네네. 수 있는 법안으로 조금 좀 지혜롭게 다시 개선하는 방향이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 사실은 지금 이것도 보면 이 법안도 물론 나는 사실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든 뭘 하든 해주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이 법안도 분명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근본적 대책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또 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연장해주면 저는 이게 마치 그 진짜 시한폭탄 돌리기처럼 시간만 연장돼서 결국에는 이 집주인도 갚을 여력이 안 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소득 대비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뭔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이런 개인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분들이 터지면 소위 말해서 뭐 모기지 사태라든지 여러 이제 정부도 해결 못하는 사실은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건설사가 무너지면 나라도 흔들린다고 해서 앞에 건설사들도 뭐 PF 대출한 거 좀 막을 수 있고 연장시키는 방안들을 내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보면 이 내용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 위해서 장기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근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지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경제 정책 방향이잖아요. 네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자 내고 뭐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뭐 공제를 더 해주고 이런 맞습니다.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1년 내내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이번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뭐 파리 대책처럼 대책이 이렇게 맞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이렇게 방향성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환으로 주택 청약 저축도 그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해서 세제 혜택을 더 준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더 이런 혜택이 있으면 늘려서 하는데 뭐 상하반기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막 그때그때 보완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듬해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이때 만약에 부작용 만들면 막 진짜 자꾸 제가 뭐 민주당 이렇게 하면 뭐 마치 그 비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만들고 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자가 덜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큰 틀에서는 나는 이게 또 민주당만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풍부한 유동성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생각하는데 또 생기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방어책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경제정책 하반기 방향에서 부동산만 좀 살펴봤는데요. 이 힘든 시기에 뭐 이 혜택이 많이 가서 극복했으면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도 은행들도 조금 뭐 대출 유연성을 가지고 뭐 2금융권이라든지 힘든 분들 혜택 볼 수 있게 좀 제도 보완이 되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